그 원래 저 우리 학부모 부장 선생님한테 듣기로 오늘 이 주제를 맡은 그 분이 우리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그런 강사분이 원래 따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추천도 많이 받고 이랬다는데, 근데 그분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불행하게도 대타로 섭외를 받았습니다. 대타 인정을 고려하셔서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이제 연수를 받을 때 선택을 하도록 해요, 강사들한테. 그래서 좀 나이 드신 은퇴한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좀 그 나이가 드신 그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고등학교 지원을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그 중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고학년도 아니고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한테 돈 안 들이는 영어 공부법 이런 걸 이제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때 이렇게 하죠. 잠수는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그 자녀교육 사이트에서 좀 이렇게 활동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자기도덕 학습 분야,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 돈 안 들이는 영어 공부법 이런 거 이제 주로 강의하는데, 제 평생 고등학교 학부모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렇게 강의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아이들 키운 경험이 많으시고 그죠? 그래서 알 거 다 알고 이제 순진한 초등학교 저학년 엄마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잠수의 대표 강사 이런 건 아니고요. 잠수의 대표 강사 이런 제도가 없어요. 우리 부장선생님 그냥 이렇게 대충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와이프가 키우는 거 보고 좀 서글퍼 보여가지고 우리 와이프 뒤로 밀어내고 이제 제가 자녀교육 전면에 나서가지고 이제 아이를 키웠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지금 우리 아이가 24살이에요. 20년 동안 아이와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경험이 있고요. 우리 아이가 초3 때 이제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이트가 생겼는데, 그때 거기 들어가서 초창기 멤버로 쭉 활동해왔죠. 그런 바람에 좀 유명해져가지고 잠수는 회원들 대상으로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 3년 연속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잠수는 회원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뭐 이랬죠. 그래서 이제 뭐 대표 강사 이런 말을 하시는데, 공식적인 그 잠수내는요, 뭐 대표 강사 이런 거 없어요. 운영자가 잠수내에서 책이 나오거나 할 때 대형 문고 같은데 초청받아 가서 이제 그 책을 소개하는 정도의 강의를 그 운영자가 하시죠. 오늘 제가 맡은 그 챕터가 교육청에서 이제 대학 교수들에게 의뢰해가지고 각급 그 학교 단위로 그 25차시 교재를 발간했거든요. 그 중에서 특성화 교용 차시가 25차시가 있는데 그 중에 10차시를 이번에 연수를 받으시게 되는 거죠. 제가 맡은 부분이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가지고 계신 교재 그 63쪽부터 있습니다. 참 부담 안 되게 전체 교재 내용이 6쪽, 7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참 부담이 좀 안 되긴 한데, 우선 시작하는 말 첫 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교재에 자세하게 기재된 뭐 이야기들은 어머님들이 읽어보시고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첫 페이지 보시면 이 말 있죠. 자기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거 아이들이 지금끼리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들이 누구예요?
어머님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안 들어봤어요? 아직 별로 자녀 교육 열심히 안 하셨네. 좀 열심히 하면 이런 소리 들어야죠. 저는 이런 소리 들었어요.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때 심정이 어떤지 알아요? 이거 실화인데요. 제 다리가 풀리고 문지방에 내가 서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다리가 풀리면서 저절로 제 몸이 무너졌어.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제가 잠수에서 제일 골 때리는 아빠죠. 잠수라는 사이트가 원래 엄마들 들어와서 주로 자녀교육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아빠들은 아주 극소수 있고 그 중에서 얼마나 제가 설치됐으면 그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초청받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지 잘 키우려고 발버둥을 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특히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요. 형이 4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동생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친척집 돌아다니면서. 저는 초등학교 6군데를 전학을 막 다니다가 겨우 졸업하고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 삼형제 전부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죠. 그리고 고등학교는 형만 갔어요. 엄마 혼자서 형 보내기도 사실은 빠듯했는데 그 형이 고등학교를 딱 가니까 동생 둘은 완전히 앞길이 막혔죠. 저는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어찌하든지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서 고등학교라도 가고 싶어서 그때 시험을 쳐가지고 겨우 대구공고에 합격했어요. 대구공고 전자과가 그때 뜨고 있었는데 꿈이 막 전자공단 들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전자과를 지원했죠. 근데 성적이 안 돼가지고 밀려가지고 자동차과에 합격했어요. 그게 어딥니까? 근데 합격만 해놓고 못 갔죠. 그래서 제가 공부에 한이 안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속상할 때 우리 엄마하고 싸울 때요. 항상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엄마 왜 나는 학교 안 보내줬는데? 물론 이제 속상할 때만 하는 이야기죠. 맨날 그렇게 하면 진짜 나쁜 놈이지. 엄마는 엄마대로 최선을 다해서 혼자 돼가지고 30대 초반에 그 과부 돼가지고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이기면서 이제 우리 삼형제를 키웠죠. 삼형제 중에 아무도 감옥 안 갔어요. 설렁가로 빠지지 않고 그렇게 키웠으니까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이제 잠시 속상하고 뭐 일이 잘 안 풀릴 때 사춘기 때 엄마하고 싸우거나 이러면 그런 이야기 하죠. 감정적으로. 우리 애도 똑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경험이 없고 공부에 대해서 너무 막 소원이 있잖아요. 학교를 좀 다녔더라면 그때 이런 소원이 있으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내가 겪었던 이 부족함을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했죠.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왜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가장 이제 원초적으로는 엄마 아빠가 겪었던 인생의 부족함, 그죠? 뭐가 좀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좀 만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 아이는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 초등학생을 둔 엄마들 보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아기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요. 남편들은 이제 직장에 가니까 엄마들이 출생신고 하러 가죠. 출생신고를 하면 남편 이름을 한자로 쓰래. 해봤어요? 한자로 써야 되는데 남편 이름 한자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참 공무원 앞에서 구청 공무원 앞에서 진짜 당황되거든요. 저도 이런 경우 있어요. 저는 출생신고를 제가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학교 교사인데 출근하고 제가 이제 갔는데 우리 와이프 이름을 한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저런 엄마들 이런 경우에 동사무소에 다행히 이제 주민등록증을 가져가가지고 아빠 주민등록증 가져가서 주민등록증 보고 막 뺏기죠, 이름을.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요? 우리 아이는 환자 때문에 내처럼 이렇게 쪽팔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바로 장원 환자 전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다 이런 식이에요. 그죠? 주먹구구식으로. 하여튼 마음은 참 순수하죠.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우리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이른바 자녀교육을 했겠어요. 근데 인마이기 수틀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받으신 교재 첫 페이지에 나오는 말 핵심이 이거예요. 저거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마음은 참 좋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죠? 우리가 겪었던 그런 아쉬움이나 부족함이 없이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아이들이 저것들 우리한테 뭐 해준 게 뭐 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너무 서운하죠. 속상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도 사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사람은요, 흙처럼 지어져 가지고, 그죠? 뭐가 뿌려지죠. 씨가 뿌려지면 흙은 어떻게 해요? 뿌려진 게 나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흙은. 뿌려진 씨가 나는 거라. 흙이 씨를 선택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애 키울 때 어땠는가 하면, 어디선가 날라오는 걸 어떤 씨가, 자녀교육에 있어서는 강남 대치동 같은 데서 뭐가 이데올로기가 생산돼요. 공부를 잘해야 한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외국 보내고 2년 동안 영어 시키고 와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대치동 학원가에서 생산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치동에서 생산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신도시로 가, 신도시. 목동. 그 다음에 저 유명한 분당. 이런 데 거치고요. 쭉 내려오면 저 부산에 가면 해운대구. 그리고 대구 오면 범어동. 수성구도 레벨이 다르다대. 범어동하고 또 비범어동하고 다르고요. 범어동 안에서 범어 4동하고 범어 1, 2, 3동하고 다르대. 그죠?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번도 수성구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범어 4동 가니까 뭐 유치원은 마리아 유치원 보내고 초딩은 경동초등 보내고 중등은 동도중학교 보내고 뭐 이 딱 범어동 진골이라 하더라고. 코스를 딱 정해놓고 키우더만. 아이고. 그리고 이런 씨들이 생산돼가지고요. 저 코스대로 탁탁탁. 어릴 때 영유. 난 영유하길래 영유가 뭐라고? 뭐 우유 이름인가 생각했어. 그 영어 유치원이라 하대. 아이고. 그 다음에 뭐 사립초등학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말은 저는 이제 달서구 가면 어린이 서점이 하나 있는데 그 어린이 서점에서 지금 10년, 11년째 그 매주 이렇게 젊은 엄마들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무료 교육을 하는데 거기 들어온 엄마들 보면 1학년 들어갈 때는 대부분 다 일단 사립초등 내보는 거라. 효성. 달서구 쪽에서 효성 아니면 교대부초 이런데 저 동구 같은 데서는 뭐 영신 이런데 그죠? 수성구에서 개성 많이 보내더만. 여기 뭐 수성구 다른 데는 없죠. 사립초등. 여기 없으니까 이제 개성 보내고 막 저 코스대로 그래가지고 특목고 보내고 이러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이데올로기가 생산돼가지고 우리한테 뿌려지니까 우리도 불안해가지고 진짜 저래 해야 되는 줄 알죠. 저래 하다가 잡는 줄 모르고. 그죠? 저도 저 이데올로기가 제게 뿌려졌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막 애 잡고 패고 있잖아요. 저는 4살 때부터 우리 아이 기흥리은 디귿니을 내가 직접 가르쳤어요. 믿어져요? 좀 성질 더럽게 생겼죠, 제가 생기기를. 그 성격 급하거든요. 저는 뭐, 어머니들 부모교육 많이 받아보시면 뭐, 엄마의 마음을 이야기하라 하죠. 엄마의 감정 상태를 이야기해. 나전달법이라고 하죠, 이걸.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속이 많이 상해. 이렇게 말하라는 거라. 네 왜 공부 안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나전달법에 따르면. PET 같은 걸 받아보면. 아우,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저는 바로 막 기흥리은 디귿니을 하루에 4 알파벳씩 가르쳤어요. 달력제 해가지고 뒤에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키웠거든. 내가 본대로 있잖아요. 우리 애가 딱 이제 내 사정권에 들어오고 난 후에 5살인가 요때
지나간 달력제 가지고요. 밥상 위에 딱 펴놓고 하루에 네 알파벳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근데 기역, 니은은 잘 쓰는데요. 디귿은 꼭 거꾸로 쓰네. 그러니까 낮은 달법대로 하려면 애야 네가 디귿을 거꾸로 써서 아빠가 막 매우 화가 난단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나 하면서 바로 막 머리를 쥐박았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꿀만 확 때리니까 반대로 그리대. 반대로 그리면 맞잖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거 패면 되는구나. 패면 집중력이 향상되는구나.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꼬마 때는 그죠? 이거 사진처럼 그림처럼 이해하는 그림처럼. 그래서 반대로 그렸는데 때리니까 뒤집어서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숫자를 가르칠 때 또 이런 현상이 있어. 3자를 항상 반대로 써요. 그래 한 대 집어가면 또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재수로 맞은 거죠. 재수로. 진짜 아이가 그걸 이해하고 한 게 아니죠. 그 어머니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뭐 잘난 그런 아빠가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요. 저는 뭐 교육 관련 전공을 한 적도 없고. 근데 우회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20년 동안 애 키우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텔레비전도 출연하고요. 토요일 아침 마당 옛날에 제가 나온 거 못 보셨죠? 어휴. 그 제가 한 이야기는 전부 실화예요, 실화. 저는 이론을 이야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론은 다른 선생님도 훌륭한 분들 여기 아까 10차례 동안 어머니들하고 함께 학부 연수를 할 분들 보니까 다 전문가들이고 막 교수님도 계시고 막 이렇더라고요.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들으시고 저는 이제 어머니들보다 제가 훨씬 더 별났고 아이하고 찌고 볶아하면서 실패도 훨씬 많이 하고 이런 이제 경험을 말씀드려서 어머니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런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정말 뭐가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라. 그죠? 저 코스를 거쳐서 애가 승승장구해서 뭐가 잘 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줄 알았어. 사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자, 표면적으로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마누라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그 모든 우리의 기대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어찌하든지 잘 자라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죠?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면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죠? 이쁜 마누라 만나서 오손도손 잘 살면 행복해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한테 물어볼게요. 애기 아빠 만나서 애기들 낳고 오손도손 잘 살아 집디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있잖아요. 가족끼리 오손도손 사는 거라니까. 저는 해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연애할 때는 뭐 눈에 찐 부치가 잘 모르겠던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성장 과정이 30년 동안 다 달랐죠. 그죠? 시댁의 문화, 그죠? 또 처가의 문화 이게 다르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달라서 맞질 않아. 연애할 때는 뭐 비슷한 것 같았어요. 연애할 땐 서로 양보하고 맞추는 거지. 그것도 연애도 오래 하면 맨날 싸워요. 저는 연애를 뭐 6년, 7년 했는데 연애 말년되니까 맨날 싸우더라고. 서로 부담만 주고 이제 자유를 구속하고 막. 막상 같이 사니까 어떤지 알아요? 치약 짜는 거 하나 통일을 못 시켜요. 내 치약 짜는 것 때문에 10년 싸웠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치약의 중간을 푹 짜요. 짜면 푹 튀어나오죠. 저는 근검절약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가난한 농군 학교라는 데를 가서 보름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가니까 그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입각해서 치약을 짤 때 끝에서부터 힘 조절을 해가 짜래. 그래서 3mm 이상 짜면 안 된다는 거라. 저는 그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치약 짤 때 항상 튜브의 끝을 싹 지그시 눌러가지고 빈 공간을 쫙 채워서 밀어 올리면 힘 조절이 되죠. 그래가지고 3mm 딱 짜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항상 중간에 콱 눌러 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 시비 걸면서 교정하려고 싸웠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집니까 저한테? 아니 튜브 속에 있는 치약 어디 도망가나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쿵누르 짜다 보면 팍팍 튀 나오잖아. 좀 절약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랫동안 싸워도 안 돼요. 근데 치약 하나 짜는 것도 잘 안 되는데, 치약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하지만 후시딘 짤 때 있잖아요. 치약은 좀 크니까 그래도 후시딘 요만한 거 그거 막 흘러나오면 번들번들하고 막 번지고 이러죠.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너무 많이 바르면 상처 더 나. 새살이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것도 막 푹푹 눌러 잡아요. 아이고. 그럼 마누라하고 오손도손 사라지겠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알 거라.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키우면 우리 아이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키우기도 어렵고요. 그렇게 큰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복이 보장돼 있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래서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좀 어머니들도 나이가 있으시고 결혼하셨고 시댁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좀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돈 때문에 명절 때 행정안에 못 만나는 집이 많다니까. 그렇죠? 행정안 중에 누가 특별히 잘 살아봐. 골치 아프다니까. 다 못 살면 괜찮은데. 아니면 다 잘 살거나. 그 중에 한 명만 잘 살면요, 이 행정안에 묘한 기류가 흘러요. 뭐 기대도 좀 생기고요. 그죠? 시어머니 칠순잔치할 때 누가 얼마를 낼까? 이거 가지고 회의하죠. 신우 동서도 모여 회의해요. 자, 잘 사는 집에서 뭐라 합니까? 똑같이 내자 이카죠. 자, 못 사는 집에서는 형편대로 내자 이해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법시험 헌법 문제 이런 게 있다니까. 이게 그 문제예요. 미국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러웠죠. 미국 유명한 사립고등학교에서 흑인이나 소수민족들이 그 사립고등학교에 잘 진학을 못하니까 이런 그죠? 소외된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사립고등학교 정원에 그죠? 소수민족을 위한 배려를 몇 명 하는 것이 그죠? 헌법 정신에 맞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큰 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돈 때문에 의가 상한다니까. 똑같이 내야 되는데 우리 보고 더 많이 내라 한다 하면서 삐지죠. 이러다 보면요 묘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아. 물론 없으면 불편하지만요, 돈 많다고 꼭 행복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할 것 같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안정된 직업을 가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라. 교사 이런 거. 그죠? 한 상위 4% 안에 들고 이러면 이제 교대 4대 가가지고 교사 할 확률이 좀 높아질 뿐이지, 큰 돈 버는 건요, 뭐 해야 돼요? 사업해야 되지. 보면 제 친구들요, 저보다 공부 훨씬 못한 애들 많거든? 그래도 명색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반장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공부 못한 애들이 나중에 보면 다 에쿠스 타고 다녀요.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념, 이 대치동에서부터 생산된 이 씨가, 이 이데올로기가 온 전국을 휩쓸고, 그죠? 범어동을 거쳐서 이제 제가 사는 달속으로 오는 거라.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죠.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막 허겁지겁 허리띠 졸라매고 패가면서 막. 그러니까 애는 일기 썼는데 있잖아.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어. 이거 다 싫어해요.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근데 그 일기를 저는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 꼭 보고 내한테 이야기를 해주네. 그럼 내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애인데 그래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데올로기가 내게 뿌리지다 보니까, 그죠? 애는 엄마한테서 살아날 날이 없는 거라. 요 한 봐요. 얘 왜 맞고 있는 거 한 봐요. 왜 맞아요? 2등 했다고 맞잖아요. 2등 했다고.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 흔한 일이니까 이 신문에 난 그림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전국에서 약 4,000등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 아이 보고 전국 1등을 못한다고 매일 빠따 때리고 이랬죠. 그래서 시험 때문에 애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엄마를 살해했어요.
너무 겁이 질려가지고 엄마를 살해하고 나서도 그죠? 그 현실 감각이 없어가지고 엄마 시신과 함께 7개월인가를 한 집에서 지내다가 나중에 드러났죠. 전국 4,000등이면 보통 이제 학년당 전국의 수험생들이 약 60만 명이 돼요. 고등학교에. 60만 명 중에 한 20만 명을 이과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문과를 40만 명이라고 쳐요. 4,000등이면 몇 프로예요? 상위 1%예요. 그 얘가 전국 4,000등 정도 하는 아이가 상위 1% 한다니까. 근데 엄마 성이 안 차는 거라. 그렇겠죠? 어머니들 뭐 그만하면 성에 찰 낀데 이렇게 생각하네. 지금 생각하니까 성에 찰 것 같죠? 이 부모들의 기준이라는 것은요, 마치 탁구공 같아서 세숫대야 같은 물에 있어도 항상 제일 위에 떠 있고요. 태평양 바닷가에 가도 탁구공은 제일 위에 떠 있어요. 기준이 계속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4,000등에도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서울대 정원이 3,000명밖에 안 되거든. 그 4,000등 해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 이래가지고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산된 것들이 우리한테 뿌려져가지고 우리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문제를 딱 제가 3가지로 제 경험 안에서 정리해봤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항상 예를 들면요, 유치원을 보낼 때부터 영유를 보내야 될지, 영유 100만 원 한다 하대 요즘? 아니면 동네 유치원 보내야 될지 넘어요? 좋은 데는 넘는구나. 근데 이 초등학교 엄마한테 물어보고 온 건데, 100만 원 꿈도 못 꾸고 꿈도. 아니면 동네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사립 유치원을 보내야 될지. 골치 아프죠. 이때부터 혼란이 시작돼요. 제가 저학년 엄마한테 제일 많이 상담하는 게 이거예요. 초등학교를 어디 보낼까요? 엄마는 속으로 다 정하고 있어. 떨어질 때 떨어질 값이라도 효성 보내보려고, 내보려고. 그런 거 내한테 상담을 왜 해?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혼란스럽죠. 과연 거기 가서 될지. 그 사립 가면요, 정말 막 엄마들 적극적이고 막 날고 기는 엄마들 셌거든요. 아이고, 내가 잠순에 들어가 보고, 저도 이거 대구 바닥에서 한 교육 한다고 그래도 대구에서 명예기 압박하면 알아줬거든요. 근데 잠순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혹시 잠순에 들어가 보신 분 있어요? 있어요. 그거 돈 내고 들어가는데? 1년에 10만원 회비. 근데 들어가 봤어요? 그래요? 지금 고등학생 학부모고 잠순에 들어가서 제 대화명 말하면 알겠다. 그 제 대화명 모르면 잠순에 간첩인데. 제가 잠순에 들어가 보니까요, 실제로 잠순의 영어교육 게시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필자가 있어요. 고운맘이라는 대화명을 쓰는데 이 아줌마는 서울대 의대를 나왔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니까. 서울대 의대는요, 수능치고 정시에서 10몇 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천재들이 천재들. 그런 엄마가 거기 잠순에 떡 버티고 앉아가지고 자기 딸내미 키운다고 다 있다니까. 잠순의 운영자 잠수님은 연세대 나왔어요. 거기 또 옛날에 명예회원 같은 거 자주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막 어떤 엄마는 뭐 카이스트 나오고 최소 2대 나온 여자고 막. 아이고. 근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제가 그거 가가지고 한번 해볼 기라고 있잖아요. 얼마나 코피 터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여튼 거기서 막 정보도 캐고 책도 읽고 해가지고요, 애를 막 열심히 푸시했어. 근데 잘 때 되면 어때요? 진도는 한 게 없는 거라. 뒤에 붙잡고 막 찌르고 뽑고 싸우고 했는데 진도 안 나갔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밤에 잘 때? 우라통이 치밀죠. 그럼 진짜 우라통이 치밀거든요. 하루하루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아이하고 함께 행복하자고 내가 자녀교육을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맨날 아 잡고 있어. 그죠?
엄마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체크하면 뚜껑 열리고. 제가 해보니까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엄마들에게 충동 조절 장애가 다 있어. 뭐 하다 보면 뚜껑 날아가죠. 다치지도 않고. 아빠 퇴근할 때 되면 아 잡고 있고 아는 울고 있고 막. 예? 아빠들이 들어오다가 거실에 발 디디기가 두려워. 엄마는 열받아가 막 하고 있고 애는 울고 있고 막. 이상하죠.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었는데 이러자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애들 고등학교 대학교 가봐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요 열심히 한 엄마들일수록 다 우울증 와요. 정신과 가면 뭐라 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 하죠. 실제로 잠순에서 열심히 한 엄마들일수록 빈둥지 증후군이 심해요. 특히 장남 키우는 엄마들. 장남한테 올인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뭐 좋은 대학, 뭐 명문대 보내려고 막 그저 혼신을 다 하다가 애가 딱 기숙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엄마 뭐 할 일이 없어져. 목표가 없어진다니까. 실제로 창원에 사는 어떤 잠순이 엄마는 그래가지고 저한테 상담까지 하러 왔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남편 주유소 하시는데 계속 전화로 콜하는 거 빨리 집 구석에 들어오라고. 아니 이래야 되는데 왜?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 남편이 막 뛰어오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어떻게 해보라고 막 등짝을 막 쥐뜯는 거라.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 아빠가 막 울면서 우리 같이 병원에 가보자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정신과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걸 보고 소위 말하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중증 우울증이죠. 그게 공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르고 하니까. 분명히 처음 시작은 우리 아이가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놈의 어디서 정치 없는 이상한 씨들이 날라와가지고 무조건 뭘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갔죠 다. 그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막 어머니도 그래도 다행히 그죠?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이 소리 안 들으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그렇게 시작 빠지게 했는데 잠순에서 제가 투표해가지고 톱10 안에 들었다니까요. 엄마들 천지인 잠순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잠순의 그 회원들에게 도움이 된 그 필자들, 유명 필자들을 연말에 10명을 투표해가지고 명예회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명 안에 뽑히면 서울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강남 모 식당에 가서 잠수님한테 이제 식사 대접받고. 근데 제가 거기에 유일하게 남자로서 유일하게 내가 연말에 가요 탑10 하는 거 알죠? 그때 잠순에 탑10 들었다니까? 제가 명예회원이, 명색이 잠순의 명예회원이라니까요? 근데 인마 이게 내보고, 그러니까 제가 잠순에서 명예회원 될 정도면 얼마나 애한테 공을 들였겠어요. 우리 애는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피아노 학원조차도 안 다녔어요. 제가 영국에가 길을 열어가지고 영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니고. 근데 이게 내보고 지가 원하는 대학대로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아빠가 내한테 해준 게 뭐인데 이 카더라고. 물론 이게 진심은 아니겠죠. 그때 헷갈려 했을 때 정말 속상하니까 그렇게 딱 말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알게 됐죠. 아, 애가 정말 속상해서 그렇게 말하는구나. 지금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아래도 어버이날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러니까 잠시 이제 속상할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진짜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새끼 네가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자가 참 속상해서 적하는구나 잠시 이렇게.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늘 불안하고요. 지금도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이 특성화 고등학교 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장래가 어떻게 될지 막막하고 불안하고 이렇죠. 근데 자녀교육이라는 게 그러면 뭐 대구 외고하고 대구 과고 하면 안 불안할 줄 알아요? 똑같아요. 인생 자체가 불안하다니까. 왜? 어떻게 행복한지 모르니까. 그렇죠? 어젯밤에도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사시는 분이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생사가 불투명하대. 참 안 된 일이죠. 그 돈 많으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지만 그분 셋째 딸 어떻게 된지 다 알죠. 다 들었죠. 그 자꾸 남의 이야기 하기가 좀 그래서 불행한 이야기를. 아빠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셋째 딸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주식 가액이 2,500억이 있었대. 근데 자기가 남친 사귀는데 아빠가 반대해가지고 그냥 뉴욕에서 자살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뭐 많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 뭘 잘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또 속으로 이제 생각하지. 그래도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멀은 거지, 이제. 제가 이거 다 실습해보고 말씀드려요. 실습해보고. 항상 불안하다니까. 우리도 공부 꽤 했어요. 근데 항상 불안해요. 이 비참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에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애가 중간고사를 쳤어요. 근데 제가 기대하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 중간고사니까 그렇겠지. 이제 기말엔 좀 열심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말고사가 다가와. 지금 5월이죠, 5월. 5월 말쯤 됐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와. 6월 말 되면 기말고사 치거든요, 고등학교. 그러면 중간고사 망쳤으니까 5월 말쯤부터 뭔가 계획표를 잡고 한 달 전부터 좀 뭔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 잠수에서도 소문난 모범생인데, 우리 다니는 교회에서도 다 소문나고, 저는 자녀 강의를 온 동네 하러 돌아다니고 잘난 척하고 막. 우리 아는 전국 수석할게라고 큰 소리 치고 다니는데, 욕을 하던데. 이게, 아니 공부할 낌새가 안 보는 낌새가.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이리 와봐라. 여기 앉아봐라. 해가지고. 이 새끼 네 중간고사 잘 쳤나 못 쳤나. 하면서 이렇게 말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말대꾸를 또 툭툭 한다 아닙니까? 그거 얘기해요. 이게 말대꾸를 해? 정신 못 차려? 하면서 제 왼손을 한 대 팍 때리려고. 초등학교 때 하듯이. 머리를 향해서 내가 확 손을 날려갔어요. 어떻게 될게요? 많이 해보셨는가? 우리가 지 오른손을 딱 내가 아빠 왼손을 딱 잡더라고. 네가 아빠를 막아? 하면서 또 오른손을 들고 확 집어가려고 하니까 이번에 애 왼손이 딱 나타나가지고 제 손을 딱 잡아요. 그래서 내가 손 빼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애가 저를 막 벽으로 밀더라고. 마치 경찰이 범인 체포하듯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벽에 몰려가지고 이렇게. 이제는요, 애 공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 어떻게 해요? 이 팔 빼려고 막 온갖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거실에 쓰러졌어요. 저는 이미 뚜껑 열려서 미친놈 됐죠. 충동 조절장애 3기. 거실에 넘어지니까 애가 어떡하겠어요? 막 울면서 아빠 제발 정신 차려 하면서. 나와주면 지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지는. 어떻게 해요? 아빠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 손을 양손을 딱 잡고 막. 제 난닝구 다 째지고요. 근데 이제 화가 나기보다는 그게 이제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원치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참해졌어요. 정말 비참하더라고. 내가 너무 비참해서, 그죠? 애하고 막 거의 목 놓아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말고 내가 그렇게 운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비참하더라고. 나는 사실은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서 우리 아이는 내 같은 아쉬움을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애를 쓴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아이가, 그죠? 아빠의 도움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는커녕 이놈의 아빠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비참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사랑하는 애 두고 거실에 쓰니까 난닝구 째지고 이거. 아빠는 아빠 보고 정신 차리라 하고 애는 울고 있고. 아유, 내가 너무 비참해가지고요. 그날 우리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내가 통곡을 했어요. 막 진짜 엉엉 울었어요. 내가 너무 비참하고 아이한테 미안하고.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구경하더니 온 집을 돌아다니면서 창문을 다 닫네. 동네 쪽팔리다. 야, 대단합니다 진짜. 체면 참.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들한테 뭐 잘난 게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면 어머니들처럼 똑같이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먼저 경험한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죠? 뭐 어떻게 계단을 밟아 올라가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 환상, 거짓말. 그 씨가 우리한테 뿌려져가지고 우리 다 속아가지고 맨날 잡고 있었죠. 정말 비참해요. 그 말로가. 그때 내가 정신 안 차렸으면
지금도 내 우리 아이하고 시급할 뻔했어요. 오늘 주제가 뭐 창의적 글로벌 리더 육성을 부모 역할이 하는데 너무 제목이 거창해가지고 내가 부담이 돼요. 무슨 글로벌 리더는 글로벌 리더라는 개념을 좀 소박하게 생각하죠. 뭐. 그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을 잘 살려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갈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요. 그죠? 너 무슨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막 유엔 가서 활동하고 꼭 안 이래도 되거든요. 행복한 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만 창의성, 그죠? 강조할게요. 창의성 하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 다르게 생각하게 해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는 거죠. 자, 틀에 박힌 사고란 마리아 유치원 가고, 경동초등학교 나오고, 예? 동도중학교 나오고, 여고는 뭐 대구여고 가든지, 뭐, 남자는 경신대륜 가든 이래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에 박힌 사고죠. 자, 아이들에게만 창의적 사고를 요구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 틀에 박힌 사고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고요. 그래서 내 이 사람 데리고 나왔어요. 이 누구예요? 예, 혹시 모를까봐 이름도 써놨어요. 봤습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잘 뛸 것 같아요? 못 뛸 것 같아요? 잘 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초등학교 엄마들은 못 뛸 것 같아 하더라. 저건 얼마나 잘 뛴다고. 근데 초등 엄마들한테 꼭 그래서 사진 한 장은 더 보여줘요. 이래 비교해주면 앞에 애가 잘 뛸 것 같아. 자, 두 사람 다 봤어요. 두 사람도 육상 선수죠. 누가 잘 뛸 것 같아요? 맞죠? 이래 말해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근데 꼭 똑똑한 초등학교 엄마들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종목에 따라 다르대. 지랄한다. 그럼 저거 아이를 그래 키우나? 그죠? 직관적으로 보면 우사인 볼트가 잘 뛰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죠? 열심히 달리기 시키는 거라, 애들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벌써 받아서기 시키고, 초등학교 1학년 때, 막 3학년 때 배우면 구구단 외우기 하고, 못 외우면 자루 때리고, 막. 이게 뭐예요? 볼트처럼 뛰는 거지. 제가 그래서 둘이 시합을 한번 붙여보려고. 진짜로 우사인 볼트가 잘 뛰는지. 누가 잘 뛰는 것 같아요? 아직도 우사인 볼트죠. 여기 보시면 우사인 볼트 뛰는데 하도 빨라가 뒤에 배경이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사람이. 근데 여기는 어때요? 사람 다 보이죠? 이봉주 벌써 턱 돌아갔어요. 턱이 젖혀지고 벌써 지쳐가지고 막. 그 이래 붙으면 당연히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볼트처럼. 그죠? 근데 한번 봅시다. As he's come here to these championships, a shout from Usain Bolt as he tries to just psych himself up for one last time and maybe get a little bit of a psychological advantage over his principal opponents. There's Christophe Lemaitre in lane 8, the Frenchman. Walter Dix right alongside Usain Bolt. Such a tall man. Almost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he heard Michael Johnson saying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이 장면이요. 이 장면이 이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So the reaction of Bolt suggests that most emphatically is the case. He notices him, he took his top straight off, he's looking to the heavens there, I can't believe it. 왜 멈추노? 혹시 이 현장에 있었던 분도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네. 저기 있었네. 이거 2011년도에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바로 여기서 열렸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단거리 경주니까 출발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세계적인 육상 선수도 대구에서 출발 부정을 해가 실격했어요. 물론 그 후에도 워낙 잘 뛰는 선수니까 그 다음에 런던 올림픽에서 또 우승하고 하긴 했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출발이 너무 중요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거리 경주라고 다 생각하고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엄마들 만나가지고 팀 짜고 이러면서 막 돌아다녔죠.
예?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일찍부터 막 남들보다 옆집 애보다 더 빨리. 예? 어떤 엄마는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요 선생님한테 공부한 걸 잘 배워가지고 어찌하든지 우리 동서보다는 잘하고 싶대. 우리 동서 애가 좀 하는데 찌진구로 올 때마다 막 잘난 척해서 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세하게 다른 목표는 필요 없고 그 동서 애보다는 잘하면 좋겠다. 아마 그 동서가 단거리 경주하듯이 열심히 어릴 때부터 좋았는가 봐. 근데 나중에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뭐라 해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걸. 중학교 2학년 엄마쯤 되면 그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괜히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만나가지고 팀 짜가지고 같이 뭐 오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오만 걸 다 했는데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때는 우리가 마치 자녀 교육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100m 달리기인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앞서면 영원히 앞설 줄 알고 또 앞선 옆집 옆에 애 보면 불안해가지고 앞집에 놀러 갔다가 우리 집에서 안 하는 뭐 이상한 학습지 하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이? 거기서는 표정 관리 딱 하고 집에 돌아서 현관문 닫자마자 애 부르죠. 애야 저 앞집에 누구는 뭐 한다는데 니 우리 생각하노 이칸데 우리 생각하기는 바로 해야지. 엄마가 벌써 눈빛이 다른데. 그래가지고 뭐 시키잖아요. 근데 달리 생각해보자는 거죠. 예, 요즘 이봉주 텔레비에 나와서 돈도 많이 벌죠. 뭐 우승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레이션에서 나온 대로 37번 출전해서 35번이나 완주했다는 거죠. 마라톤 강국이 케냐인데 케냐에서 보통 이제 그 세계 선수권 우승하거나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마라토너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케냐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마라톤을 완주하는 횟수가 7, 8회밖에 안 된다잖아요. 근데 이봉주 선수는 35회나 완주했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인 거죠. 자녀교육도 마라톤이고요. 근데 우리가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고,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막 남들보다 앞서가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저는 이걸 뭐 많이 목격했어요.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공부의 영역에 있어서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막 빛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발육이 빠르니까 여학생들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해요. 발표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전교 어린이 부회장 하고 막. 근데 나중에 중학교 가면요, 빌보드에 이름이 없어요. 빌보드라고 알아요? 시험 치면 1등부터 몇 등까지 성적표 붙여놓잖아요. 송원학원 이런 데 가면 붙여놓는다니까. 별난 학교는 교무실에도 붙여놓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작업이 아니고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처럼.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되죠. 이 관점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뭐, 저희 가족들의 예를 들어서 이거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겨우 나왔죠. 우리 형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번데기 장사를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에 대형학원이라고 내낭동에 가면 대형학원이었는데, 대형학원 앞에서 우리 형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번데기 장사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했어요. 제가 비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학교가 이제 학생 수가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 나눴거든요. 제가 오후반일 때마다 아침에 아이스케이크 통을 메고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지금도 말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내가 그 아이스케이크 외치고 다녔어요. 아이스케이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중에 저 서울의 인사동 별난 물건 박물관이라고 있는데, 인사동에 가면 거기 가보니까 내가 메고 다니던 아이스케이크 통이 고 있더라니까. 똑같은 게. 그죠? 그때 생각으로 말하면 온 동네에서 다 걱정했죠. 저와 같이 비산동에서 자란, 슬럼가에서 자라나요. 대부분 소매치기 되고요. 조폭되고 이랬어요. 제가 어디서 자랐는가, 그 비산동과 달성동 경계지점에 가면 상공오번지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유명한 술집까지 술집가 상공오번지, 상공오번지 일대가 전부 술집이에요. 아가씨들이 막 호객하고 뭐 이런. 그 동네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 대부분 이제 불황의 길로 빠져 정부 형편이 어렵고 다 그런 사람 모여 사니까. 근데 우리 삼형제는 거기서 아무도 그렇게 범죄의 길로 안 갔어요. 저는 제 친구들 소매치기 하러 신문 들고 올라타는 거 많이 봤어요. 나중에 어쨌든 저는 검정고시가 나중에 경대 갔잖아요. 경대 간다고 3번 시내버스 3번 타고 경대 가는데 어느 날 내 친구 하나가 다른 일당들 3명하고 신문지 들고 올라타더라니까. 소매치기 신문지 펴고 신문 보는 척 하면서 시야를 가리고 이래 따거든, 빽다고 하거든요.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소매치기. 내 친구들 다 그거 했기 때문에. 또 태도 보면 딱 안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마라톤이라니까. 단거리가 아니고요. 그 슬럼가에서 자란 우리 삼형제가 지금 다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뭐 시간 나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 형은요, 그 슬럼가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번데기 장사하던 우리 형이 지금 대구에서 큰 10층짜리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마라톤처럼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이렇게 우리 관점을 바꿔야 되죠. 그러면 우리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도 여유가 생겨요. 어이씨. 컴퓨터가 저쪽 있어가지고요. 뭐 기둥도 중간에 있고 막. 오늘 오면서 느꼈는데 뭐 대학 캠퍼스 같더라. 큰 대학 캠퍼스는 아니고 조그만 대학 캠퍼스 같이. 야, 저쪽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이쪽으로 월드컵 경기장으로 오면 참 빠른데 우리 뭐 내비가 시지로 해가 이러고 해가지고 시지로부터 정문 들어오니까 뭐 한참 무슨 차 어디 사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쫄아가지고 있잖아. 계속 들었어요. 와, 진짜 좋은 환경에서 사네요. 옛날에는요,
어머니 다 아시는 것처럼, 그죠? IQ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언젠가면 1905년에 100년도 넘었네요. 이 주장이. 이래가지고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죠. IQ 지상주의.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 잘해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였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꼭 그것도 아닌 거라.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IQ 검사 이래로 가장 IQ가 높았던 김웅용 씨라고 있죠. 알아요? 김웅용 씨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 갔어요? 뭐 열 몇 살 때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지고 저 나사 갔잖아. 나사 가가지고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귀국했어. 왜인 줄 알아요? 자기 행복하지 않더래. 지금은요 어디 대전 어디에든가 있는 이름 없는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 잡지사 같은 데서 옛날 그 유명하던 천재가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인터뷰하러 오거든요. 내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읽었어요. 루머로는 뭐, 그죠? 어릴 때부터 너무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그죠? 우주 항공 분야 그 과학자로 일했는데, 근데 행복하지 않더래. 어릴 때부터 너무, 그죠? 똑똑하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그냥 어른들이 시킨 대로 했죠.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자기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름이 없이 살더라도. 그런 예가 있다니까요. 그 IQ가 높았던 그분이 200 얼마나 하던가? 물론 요즘 뭐 새로 개발된 지능검사라고 하면 맥시멈 160이 최상급이니까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날 EQ라는 개념이 도입됐죠. 감정지능 뭐 이런 거, 정서지능, 그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내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이런 이제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사회생활 해보면요. 머리는 좋은데 지밖에 모르거나 다른 사람들 감정을 헤아리지 못해서 왕따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왕따거든. 저는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욕 잘하고 이래가지고. 저 어릴 때 슬럼가에서 자라가지고요. 욕이 네이티브예요. 그 말만 하면 내가 욕이 나오니까 우리 와이프가 늘 저를 지적하잖아요. 차 운전하고 할 때도 꼭 옆에서 꼭 우리 선생님 아니라 할까봐 매사 지적한다. 퇴근만 해오면요 바로 지적부터 해요. 왜 신발이 흐트러져 있노 뭐. 그러니까 욕하는 걸 얼마나 지적하겠어요. 그럼 난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끼어들던 저 모르는 놈 편들래 아니면 같이 사는 내 편들래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니까. 그거 안 되면 앞으로 살기 어려워요. 공부 잘한다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EQ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있던 유명한 저분 가드너 박사가 완전히 지금까지 있던 저 IQ 이론을 뒤집어가지고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주장한 지는 오래됐는데, 1983년도에 주장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입돼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지기는 얼마 안 됐죠. 한 10년, 15년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자, 단일 지능만을 가지고 한 인간의 여러 가지 소질이나 재능을 어떻게 측정하냐는 거지. 그렇죠? 박세리가 공부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돈 떼돈 벌잖아. 박지성은요? 박지성은 일주일 동안 공 한 번 차는데요. 일주일에 수십억 벌어. 주급이. 여기 책에 나온 다음 유현진은 어떻고? 유현진 뚱뚱하게 생겨가지고 유현진 알아요? 네. 아는구나. 저는 유현진이 지금 LA 가고 나서 맨날 밤잠을 설쳐요. 새벽에 그 애가 던지는 날이 오면 내가 알람 맞춰놓고 4시 다시 일하거든. 미국하고 우리 시차가 있어가지고. LA에서 홈 경기 할 때 보통 11시에 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팬이에요. 근데 유현진도 보면 공부 잘 못하거든. 그렇죠. 근데 IQ만 가지고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가지고 한 개인을 평가한다는 게 너무 우습죠. 이런 경우 많아요. 유재석 이런 애들 봐요. 말 얼마나 잘해, 말. 저는 유재석이나 강호동이 어떻게 저래 돈을 많이 버냐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근데 있잖아요. 그 맨날 그 뭐지? 이거 뭐라 합니까 이거? 예능. 오늘 날부터 TV에서 예능이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닌 거라.
게스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출연자들 잘 이끌어 나가고 이런 능력. 이건 그죠? 학습진흥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이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그죠? 학습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이 한 개인 안에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별히 장점을 가진 이런 소질이나 재능을 잘 개발하고 장려하는 것이, 그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IQ만 생각했는데 IQ는 주로 뭘 해요? 논리, 수학, 지능 이런 데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수학 문제 풀려면 논리, 수학, 지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대인관계 지능이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뷰티풀 마인드 이런 데 보면 수학적 천재도 있거든요. 존 넷이라고. 근데 그런 막 어떤 분야의 천재들은 대부분 대인관계를 못하고 자폐적 성향을 띠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죠?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재능 가운데서 그 아이가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창의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죠. 저는요, 이거 뭐 제 이야기에서 좀 부끄럽긴 한데, 어릴 때 우리 형이 있잖아요. 의대를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집이 비산동 단가세방에서 내 식구 사니까 그 의대 공부를 할 환경이 안 돼. 그 형은 항상 친구 집에 가서 공부했어요. 같은 의대 동기생 집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만 옷을 갈아입고 와요. 그러면 주말 되면 있잖아요. 옷 갈아입으러 오면 엄마가 형을 남편처럼 생각하니까 저보다 3살밖에 터울이 안 나지만 장남이잖아요. 그 의지하고 우리 형이 그 경대의대 합격했을 때 서문시장 지하가 떠나가도록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제 섬유공장 노동자로 일하다가 노안이 와가지고 섬유공장에서 일하려면 배틀에 그 실을 끼우는 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 노안이 오면 실이 안 보이잖아요. 그 구멍 실 구멍 종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섬유공장에서 은퇴하고 그다음에 뭘 했는가 하면 서문시장 지하에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하에 가면 약밥 팔고 김밥 팔고 뭐 이런 식당들 국수 팔고 거기서 이제 김밥 만들고 이런 거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얼마씩 이제 주는 거죠. 주급 받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형이 그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문시장 그 지하 식당가가 떠나가도록 울었잖아요. 나중에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도 똑같이 무슨 이야기다 이리 갔노? 예? 그래 형이 옷 갈아입으러 온 거라 남편처럼 생각하니까 옷 갈아입으러 오면요 항상 뭐 하겠어요? 나머지 두 동생이 엄마를 얼마나 애미겠는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 어머니도 그래 많이 했죠. 남편들 퇴근에 오면 애들 속썩인 이야기 하죠. 그러면 아빠도 어떡합니까? 좀 들어주면 좀 속상이 풀릴 낀데 아빠들이 대부분 안 들어주고 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애들 부르죠. 그러면 이제 큰 전쟁 나는 거라 이제 아드님하고 아빠 사이에. 그럼 어머니들 중보를 잘해야 돼요. 중간에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것을 추수해서 아빠가 열심히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돈 벌려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구석에서 좀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들려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꼭 예민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아빠가 뚜껑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계 나빠지는 거라. 아빠와 아들 사이가. 그래가지고 막 전쟁 치는 집 많죠. 안 캐도 다 알아. 우리 엄마가 꼭 우리한테 그랬다니까. 남편처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형이 어떡하겠어요. 동생들 이제 반죽이는 거라 오기만 하면. 처음에는 그냥 바로 안 때리잖아요. 이제 앉혀놓고 그냥 둘이 끌어앉혀놓고 이제 잔소리 하는 거라. 근데 잔소리 할 때마다 내가 내대로 톡톡 말대꾸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이 새끼가 조디만 살았대. 근데 나중에 내가 성숙하고 나서 나이가 들고 나서 생각하니까 우리 형이 속상해서 네가 조디만 살았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걸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너는 표현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말로 먹고 살잖아요. 제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얻는 줄 알아요? 자녀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엄마들을 위로하고 이런 게 그죠. 말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능이 다르다니까. 우리 형은요 저한테 말로 하면 잽이 안 돼. 우리 형은 그래서 이과를 갔죠. 의대를 가고 저는 문과를 가서 정치외교과를 갔어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제가 경대에서 유명한 운동권이었거든요. 말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른 거지. 그리고 옛날에 우리 형이 우리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니까. 자기는 의사이고 돈 벌고, 내 동생은 또 장사를 잘하거든.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말 잘하는 네가 국회의원 나가라고 하면서. 우리 삼형제가 옛날에 그 도원 결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칫했으면 제가 진짜 운동권에서 계속 나갔으면 그렇게 될 뻔했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전형적으로 옛날에는 학습지능, IQ만 고려한 거죠. 사실은 그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으니까 어머니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는 고유한 장점을 잘 살려서 그걸 칭찬하고 장려해야 하는 거죠. 받으신 교재 보면 저 바이올리니스트 정명화 가족 어머니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뭐라고 해요? 그 자녀들이 가진 그 예술적 재능을 항상 칭찬하고 격려했다 하잖아요. 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물론 이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지만, 그죠? 우리도 뭐 그만큼 수준은 아닐지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아이들의 고유한 장점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살리는, 그죠? 이게 진짜 창의적 리더를 키우는 길이죠. 이걸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기 나타낸 거예요. 여러 가지 재능을 다 달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신체 운동지능 이런 거 있죠. 요즘은 그래서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안 하고 운동만 시키는, 유현진 여기 나오죠. 교재, 어머니들 받으신 교재 보면 유현진 이야기 나오는데, 유현진 아버지는요, 어릴 때 유현진하고 이렇게 공바퀴를 좀 해보더니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옥상에다가, 집 옥상에다가 그물까지 쳐놓고 토스, 롱토스를 하거든요. 던지는 연습 이거 하게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LA에서 공 던지면 아버지 얼굴이 가끔씩 카메라에 잡힌다니까. 지금도 윤진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가 우리처럼 창의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 전형적 사고를 해가지고 윤진이 공부해야 된다 막 계속 이렇게만 했으면 또 맞는 말 한데, 미국에 가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야구선수를 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문은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생각. 네가 나가서 나중에 뭐 뭘 하더라도 뭐 그죠? 프로게임을 하더라도 뭐 영어는 해야 된다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전부 우리 생각이죠.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 잔소리가 된다. 문제는 잔소리가 아니면 괜찮은데, 그죠? 아이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맞는 말 하면서 계속 아이들을 질책하죠. 그럼 애들이 자존감이 상하고 기가 죽고 이렇거든요. 여기 각 분야에 여러 유명한 사람도 많죠. 근데 아까 제가 이봉주의 예를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아이들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이 분야에서 꼭 1인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죠. 완주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사장되지 않고, 그죠? 최대한 잘 살려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그게 성공이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기특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가 더 이상 우리 삼형제를 키울 수 없어서 우리 형제 삼형제가 각각 다른 친척 중에 하나씩 보내줬어요. 엄마 없이. 제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나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 혼자서 이제 삼형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쪼달려가지고 10원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이제 큰 외삼촌 집에 가게 됐어요. 그때 그 기차 타고. 그때 우리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내가 볼 때 평생 처음으로 그때 기차간에 보면 홍익회라고 있었거든. 알아요? 퇴직한 철도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매점. 홍익회에서 그 기차간마다 지나다니면서 삶은 계란 3개 100원 팔았어요. 가격도 내가 아직도 안 잊어보고 있잖아. 우리 엄마가 평생 처음으로 삶은 계란 3개 100원짜리를 사서 작은 외삼촌 집에 가는 우리 내 동생한테 한 개, 그 저한테 한 개, 엄마 한 개. 나중에 내가 크고 나서 생각하니까, 야, 그때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미어졌겠구나. 저는 우리의 군대 보는데도 내 마음이 미어져서 지네 해군 훈련소 내 담벼락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잖아요. 진짜 미어지더라니까. 너무 슬프고 저 군대 가서 고생할 애 생각하니까 요즘 엄마들도 잘 안 울더라고요. 군대 보내는데.
시원하다 하죠. 인간정대가 온다 하고 막 하더라고. 아유, 근데 저는 우리 애가 가서 군대 가서 고생할 생각하니까 진짜 진해 해군 훈련소 보내면서 담을 사이에 두고 이제 빠이빠이 하거든요. 그때 그 교회 이모들 7명, 8명 두 차로 같이 갔어요. 우리 애 배웅한다고.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저하고 친해진 이웃들이 같이 갔는데 그 뭐 이웃들이 보기나 말기나 뭐 진짜 제가 철조망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웃다. 아유, 그걸 생각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 친척집에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애기들 보냈던 그 엄마 심정이 생각나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어떻게 보냈을까.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공부만 꼭 잘해야 될까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거 뭔지 알아요? 모르겠죠? 누가 한번 맞춰봐요. 대충 찍어봐요. 영어를 좀 하시네. 이게 뉴질랜드의 쓰레기 봉지예요. 우리는 전형적으로 쓰레기 봉지 하면 지저분한 것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진짜 창의적 사고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이 창의적 사고의 한 예예요, 이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죠? 이 생각을 버리고 아이들을 다르게 대하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놀라운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모르겠지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요, 덕수궁 옆에 있는 이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장. 보통 공사장 하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먼지나고 피하고 싶은 곳으로 생각되죠. 근데 공사장 가림막을 이렇게 해놨어요. 저 안에서 여자가 옷 벗고 막 가슴 보일랑 말랑 하니까 막 넘어가보고 싶잖아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걸 대구 출신의 천재적 광고 작가 알아요? 이재석이라는 광고 작가가 있어요. 대구 계대를 나왔어. 계대를 나와가지고 국내 광고사 제일기획이나 뭐 이런데 유명한 광고사 원설한테 다 떨어졌어요. 계대 출신이니까 안 받아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할 수 없이 어디 갔어요? 뉴욕으로 날아갔죠. 근데 뉴욕 가가지고 세계적인 광고 그 상 대회마다 다 입상했잖아요. 지금은 세계적인 광고 전문가가 됐어요. 계대 출신 중에 이래 출시한 사람이 있나 몰라. 이게 창의적 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거. 그 공사장 가림막을.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니까 완전 다른 그런 개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을 볼 때도 우리가 잘하면요, 지금 엄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일단 딱 내려놓고, 주로 엄마도 뭐라고 생각했어요? 뭘 잘해야 된다, 이런 거. 그죠?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를 보면 항상 부족하죠. 우리 기준은 항상 높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생각을 내려놓고 보면요, 최근에 안 그래도 참 어려운 일이 생겼죠. 세월호 사태가 생겼어요. 어머니들 많이 마음이 새로워졌죠. 그래서 제가 강의하기도 쉬워요. 세월호 사건 없으면 엄마들 이런 말하면 잘 안 먹힌다니까. 이런 큰 사건이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게 해. 평소에도.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좀 느끼죠. 학교 가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우리 애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아이가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실제예요. 그래서 내가 늘 사진 찍고 싶었어요. 디카로. 근데 임마에게 전혀 협조를 안 해주네. 그래 한 번도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맨날 고개 숙이고 막 숨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커가지고 좀 찍어줘요. 그러니까 저같이 학교를 안 다닌 이런 친구들에게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저는 대구공고 자동차과 너무 가고 싶었다니까. 비록 전작과 밀려가지고 자동차가 됐지만 그때 막 구미 전자공단 들어서면서 막 전자제품 조립하고 막 이러면 취직 잘 될 줄 알고 그러면 우리 엄마 좀 도울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형이 딱 대륜고등학교 갔어요. 경북고등학교 떨어지고 엄마 혼자서 형 고등학교 보내기 빠듯하니까 우리가 다니던 교회에서 한 달에 라면 한 박스씩 이렇게 지원받아서 살고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왜 밀가루 한 포대씩 주고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차선책을 택한 게 뭔지 알아요?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정수직업훈련원이라고 박정희와 유경수가 세운 직업훈련, 유경재단에서 세운 정수직업훈련, 정수장학회라고 많이 들어봤죠. 제가 입학식 하는 날 박근혜가 우리하고 압수하러 왔어요. 입학식 치사를 하러 왔어. 왠지 알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 제가 1976년도에 정수직업훈련원 목공학과 입학했어요. 74년도에 문세광이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지금은 대통령님인데 그 당시는 아가씨, 26살 아가씨, 우리 그 부루청소년들 직업훈련 입소한다고 이제 엄마 대신에 그 입학식 치사하러 와가지고 우리하고 악수하고 이랬다니까. 저는 거기서 목공의 2급 경사자격증을 땄잖아요. 보통 공고 나오면 2급 경사자격증 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화된 관념, 공부를 잘해야 한다, 뭐 어때야 된다, 어때야 된다, 이런 관념을 내려놓고 우리 아이들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게 되고, 자존감을 높여야 아이들이 뭘 잘하게 돼요. 책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 책을 쓴 교수님이 에리 프롬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마지막 결론적으로 6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있죠? 이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말하려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이것저것 다 있지만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 우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벌써 엄마들이 자존감 많이 죽여놨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근데 자존감이 외형적인 어떤 것, 예를 들면 공부를 잘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칭찬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아이들 세계에서 또 비교가 생겨요. 제가 아는 많은 아이들 중에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불안해요. 특히 A형이 전교 1등을 할 경우에. 다음 시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 여드름 많이 나고요. 잠을 못 자고 막 이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정신병 많이 걸려요. 공부 못해가 정신병 걸리는 거 봤어요? 공부 못하면 공부로부터 해방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건강하다니까, 정신적으로. 불행한 일은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대부분 공부 때문에 아파트 뛰내는 아이들은 다 잘하는 애들이에요. 참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그렇죠? 자존감은요, 스스로 내가 괜찮다는 생각, 내가 소중하다는 생각, 인생을 살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야. 이게 자존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감정,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하고 다르죠. 자존심은 뭔가 하면 남과 비교해서 남에게 지기 싫어서 내가 버티는 심정, 이런 거죠. 이거는 좀 황당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자존심. 느낌이 다르죠. 글자가 똑같은 세 글자인데 자존감하고 자존심은 전혀 달라요. 자만심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자만심은 지 혼자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죠. 지 잘난 줄 알고. 객관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지만, 자, 파란색 원 중에서 어느 게 더 크게 보여요? 왼쪽이 크게 보이죠? 실제로는 어떻겠어요? 다 알고 계시네요. 주변의 원들과 비교하니까, 그죠? 파란 원이 크기가 달라져 보이는 것 뿐이에요. 착시. 이번 올림픽 아니고 이거 전에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우승한 시상식 장면이에요. 잘 보시면 김연아는 물론 금메달 땄으니까 아주 기뻐하지만, 자, 은메달하고 동메달 얼굴 잘 한번 비교해봐요. 누가 더 기뻐해요? 동메달은 지금 기쁘지만 참고 있어. 아사다마오 눈치 보니라고. 아사다마오는 봐요. 지금 분해가지고 이빨 깨물고 있죠. 보여요? 왜 이렇게 했어요? 마오는 한 번만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동메달 딴 애는 까딱 있으면 4위 할 뻔했나. 이걸 보고 그죠? 비교 기준이라고 하죠. 상향 비교를 하느냐 하향 비교를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은메달 딴 게 더 슬퍼하고 그 동메달 딴 게 더 기뻐한다니까. 이게 비교 때문에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베이징에서 박태환. 이거 똑같죠? 여기 중국의 순양인가 하는 박태환으로 이거 은메달이거든. 근데 희한하죠? 동메달이 더 기뻐하고 있잖아요. 이게 비교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죠. 그러나 그것도 비교예요. 하향 비교긴 하지만 상향 비교하면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속상하고 불행하고, 하향 비교를 하면 잠깐 위로를 받아요. 그러나 그것도 약발이 얼마 안 가. 왜? 남이니까. 그래서 비교 자체가 문제예요.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거기서 높아지는 것, 또는 비교해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 이거 다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럼 비교와 상관없이 아예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알립니다. 창업 동아리 1차 합격자들은 1시 20분까지 시청강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창업 동아리 1차 합격자들은 1시 20분까지 시청강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어머니들 이 책 잘 못 보셨죠? 어머니들 아기 어릴 때 이런 그림책이 안 나왔을지도 모르고, 예? 이 그림책 보시면 아기가 태어났어요. 너무 기뻐했겠죠? 그래가지고 꼭 안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 아기 사랑해.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하죠. 아이가 점점 자라고 막 말썽을 부리고 깨고 뭐 쏟고 하죠. 우리 아이들 자라면서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자, 그래도 우리 속마음은 어때요? 변기에다 뭐 장난감 빠뜨려 변기 구멍 막히고 막 이러죠.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길 때는 속상해서 혼도 내고 하지만 우리 깊은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이죠. 또 봅시다. 이제 막 밥 먹다가 어른들 같이 밥 먹다가 지 먼저 나가고 막 버릇없이 구는 초딩 됐어요. 이렇게 버리장머리 없어가 혼도 내고 하지만 우리 깊은 속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우리 아들 사랑해. 이 마음이죠, 우리가. 자, 임마 이게 사춘기 됐어요. 머리 장발로 기르고 밴드하고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애도 막 고등학교 가니까 얼마나 음악 듣는지 있잖아요. 공부해야 될 놈이 맨날 목요일만 되면요, 멜론의 새로운 음원 출시됨 있잖아요. 그 주말에 컴퓨터 가능한 시간에만 다운받으면 될 낀데 꼭 그 목요일날 실시간으로 다운받아야 된다네. 그래서 막 열받고 하죠. 그렇지만 어때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특히 요즘 세월호 같은 저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이런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우리 깊은 마음은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이거죠. 자, 커가지고 부모에서 떠나요. 그래도 우리는 언제까지나 아이들을 사랑하죠. 우리 아이는 지금 서울 가 있어요. 2달에 한 번 내려올 말동이에요.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카톡으로 항상 내 아들 사랑한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개피본 이야기 했죠. 난닝구 다 째지고 막 아파트 떠나가다가 통곡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대치동에서 하는 식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죠.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망하고 아이를 달리 대하게 됐죠. 그 후로 제가 아이한테 가장 많이 한 말이,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빠는 네가 100점 맞으면 너를 사랑하고 2개 이상 틀리면 너는 뒤진다. 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그걸 알잖아요. 아빠가 나를 소유로 대하는구나, 성적으로 대하는구나, 이걸 알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철이 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진심으로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요, 아가야,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한다, 어떤 경우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던 어머니가 늙었어요. 이제 그리고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어른이 됐죠. 이젠 거꾸로 어머니가 그대로 한 그대로 이 아이가 어머니를 꼭 안고 뭐라고 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라. 교육학에서요. 교육학 전공자들이 하는 말 가운데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모델링이래.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저렇게 사랑하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면 아이들 우리 본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이 아이들이 커서 엄마를 안고 저렇게 엄마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해요. 좀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어머니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창문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나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아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안고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또 아이한테 하는 거라. 우리 아가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경우에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대를 물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면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뭐 복잡하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많이 할 거 없고요. 오늘 혹시 돌아가시거든 이거 해봐요.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한테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꼭 세월호 보면서 이야기하지 말고 맨정신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세월호 사건은 또 몇 달 지나면 잊혀져요. 이런 큰 사건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는 원래 우리에게 소중했죠. 저는 우리 아이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낭패를 보고 난 후에 내 아들 어떤 경우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니까 거기다가 늘 한마디 덧붙였어요. 아빠 인생을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아이가 군대 갔어요. 해경 갔거든요. 해경. 지금 그 수색하는 그 해경. 해경 갔는데 평택해양경찰서에 발령을 받았어요. 훈련소를 다 마치고. 부대로 간 지 일주일 만에 집으로 SOS가 왔어요. 아빠 좀 살려줘. 배에 배치를 받았는데 그 조그만 경비정을 타면요. 경찰 직원이 5분 있고 정경이 3명 있어. 해양경찰 정경이 3명 있는데 직원분들은 퇴근해요. 저녁 되면. 물론 1박 2일 바다에 떠가 경비할 때 말고 부두로 돌아오면 퇴근하거든요. 경찰관이거든. 그러면 정경들만 남죠. 가면 고참이 이제 그 쫄다고 이제 괴롭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에 처음 갔는데 배에 있으면요. 가만히 놔둬도 미칠 지경이야. 멀미하느라고. 그러다 해경은 전통적으로 제일 쫄다고가 직원들 밥을 다 해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 막 배 위에 항상 떠 있잖아. 배가 부두에 있어도 물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흔들흔들하죠. 멀미하면서 죽을 지경인데다가 밥 해야 돼요. 근데 고참이 구타까지 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멘붕이 와가지고요. 일주일 만에 계속 맞다가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6시 30분쯤 됐는데 얘가 생전 안 하던 카톡이 왔어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이게 즐거운 말이 아니죠. 어버이날 이런 경우는 참 기쁜 일이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군대 간 놈이 이렇게 온 거라.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엄마 아빠 사랑해 보고 싶어 이렇게 하겠어. 지가 서울에 대학 다닐 때는요. 제가 맨날 카톡 보내도 다 씹어요. 돈 돌락할 때만 연락하고. 그런 놈이 지가 막 다급해지니까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직감적으로 아이고 무슨 일이 생기고 있구나. 근데 딱 일주일 되니까 아빠 SOS 좀 살려줘 이렇게 하더라고. 자기 신고 좀 해달래 신고. 근데 어디다 신고해주고 가니까 조금 기다려봐 하더니 전화번호 하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고하래 빨리.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막 밤에 불안해가지고 우리 와이프 학교 저거 휴가 내고 토요일날 자고 새벽에 막 우리 애 부대로 달려갔잖아요. 달려가면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봤대요. 본부에서 전경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 전화번호예요. 우리 아이가 그 해양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 훈련 때 교수로 온 거라 이분이.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앞으로 군대 생활에 대해서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일이 있거든 이 번호로 전화하라 하면서 칠판에 딱 적어줬어. 그걸 우리 애가 교재에다 적어놓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죽겠으니까 그 번호를 저에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면서 전화를 했더니 이분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북한이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어디십니까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버님 자기한테 정말 전화를 잘 하셨습니다. 자기가 해경 전체 그 전경을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대개 부모님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인터넷에 먼저 떠들고 이래가지고 해양경찰의 명예도 추락되고 사건은 사건대로 해결하기 어렵고 이런데 자기한테 전화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청에서 평택해양경찰서로 전화를 때려가지고 제가 평택해양경찰 주상에 딱 도착하니까 토요일인데 경찰서장이 집에서 안 쉬고 나와가지고 현관에서 저를 딱 맞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배가 바다에 서해 바다에서 뭐 중국 상선을 경비하고 있어가지고 못 온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함 확 질렀죠. 이것들이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나 하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시라 하더만 서해 바다에 나가는 배를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배로 가가지고 신병이 일주일 됐잖아요. 배에는 물이 없어. 세수를 못해가 꾀죄죄해가지고요. 고참만도 구타당해가지고 막 안을 막 사색이 돼가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우리 애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협상해가지고요 가해자를 앞으로 다시는 우리 애하고 얼굴 못 보게 해라. 원래 학교폭력 같은 거 일어나도 이렇게 하죠. 그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고 일단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해자를 제주해양경찰서로 보내고 우리 아이는 일단 배에서 빼가지고 육지 바닷가에 가면 해양경찰서 파출소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서류 처리하고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옮겼잖아요. 경찰하고 싸워가지고 부대까지 쳐들어갔어요. 얼마나 별난압박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그 말 한번 해봐요 하더라고. 그 말 무슨 말일까요? 아빠가 내한테 자주 하던 말이 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빠는 우리 아들을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망적이 되니까 구타는 당하고 막 자꾸 자살 충동이 일고 이러니까 바다에 뛰내리면 끝이잖아요. 충동이 일고 이러니까 그거 견디고 싶어가지고 전화로 하는 그 카드로 아빠 내한테 자주 하던 말 그 말 좀 해봐. 만약에 제가 그때 남과 비교해서 야 임마 해양경찰도 군대 가 어떤 놈은 공수부대 가가지고도 잘 사는데 이렇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맞는 말이긴 하죠. 어떤 애들은 공수부대 특전사 가가지고도 해병대 가가지고도 잘 견뎌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약한 걸 어떻게 해요? 지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애를 만났잖아요. 평택해양경찰서 서장실 옆에 방을 한 칸 주면서 아드님을 안정시키려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들어가니까 애가 우리 앞에 앉더니만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노하니까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신고해가지고 걱정을 끼쳐드리고 막 시끄럽게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 너무 불안해서 신고를 하긴 했는데 일이 커지고 막 이러니까 아빠가 직접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지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불효를 저질러서 미안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가 네 보고 불효를 했다고 하더냐 하니까 배에서부터 자기를 인솔해오는 지휘관들이 몇 단계 교대로 이렇게 인솔을 해가 왔는데 일마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부모님한테 말하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말하지 이질하는구나. 그럼 제가 관리감독 잘하든지 꼭 일 터지고 나면 극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불효를 한 적이 없다. 아빠가 너를 4살 때부터 직접 키우지 않았냐. 아빠는 너를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도 네가 이렇게 아빠 엄마한테 연락을 해줘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쁘다. 이게 불효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애가 눈물도 그치더라고. 그리고 또 한 5분이 돼 또 울더라고. 이번에 왜 울컥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난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할게요. 네가 나약한 게 아니고 그 새끼가 너무 강한 거다. 그리고 설령 네가 나약한들 그게 네 잘못이가 아빠 유전자 탓이지. 엄마 유전자인가? 저는 별로 안 나약한데. 그하니까 또 눈물을 뚝 꽂혀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평소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우리의 성적 가지고 막 달달하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절망적 사건을 계기로 제가 아이를 다르게 대하게 됐죠.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TV에 나가서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토요 아침마당, 대구 KBS 총국에서 토요 아침마당 할 때 제가 좋은 아빠로 어떻게, 좋은 아빠도 아닌데 소문이 나가지고 패널로 초청돼가지고 1시간 동안 내가 그 아나운서 두 분하고 유퉁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원래 우리 아들 보고 같이 나오라 했는데 애가 안 나가려 하더라고. 그래 50분인가 녹화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나운서가 저보고 아드님이 녹화 방송을 볼 테니까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요. 근데 내 방송에 카메라에 대고 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잊지 말거라. 그리고 이 말을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진짜 위기가 오니까 아빠한테 연락을 하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평소에 남과 비교하고 이랬으면, 그죠? 니만 군대 생활하나? 이렇게 말하면요. 아빠한테도 손을 못 내밀잖아요. 그럼 어디 가요? 그럼 배에서 뛰내리는 거지. 우리 수성구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죠. 중학생 아이들한테서. 누구 손 내밀 어른이 한 사람만 있어서도 그런 불행한 일 없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인마에게 유서에다 부모님 사랑한다고 써놨어.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데도 그런다니까. 왜? 평소에 우리가 아이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관념이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맞는 말 해. 그 엄마하고 대화해봐야 맨날 맞는 말만 하니까 반박도 못하겠고. 그러면 호소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되죠. 꼭 큰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죠?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의 마지막 보루다. 물론 학교에서도 요즘 이렇게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도 교육하고 뭐 저도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도 많이 하러 다니는데 요즘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잘 해요.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이 다 케어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뭘 해도요?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네 편이다. 엄마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늘 해야 돼요. 물론 말씀 볼 때 속 상할 때는 욕도 하고 뭐 고함도 지르고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거 안 하면 신이게. 평소에는 그거 하더라도 이런 강의라도 듣고 좀 다른 마음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 표현을 유보하면 안 돼요. 바로 카톡 날려가지고. 그죠? 남편한테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여보 이렇게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카톡 날려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카톡 날리면 저 인간이 기고만장할 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요 내 마음은요 좀 있으면 사라져. 남편한테 고맙다가도 좀 있다 보면 열받죠. 마음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누구한테 표현을 해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상대방 속에 새겨지죠. 우리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호 사건이 나면 우리 아이 사랑한다 하고 문자 다 날리죠. 그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게 새겨지잖아요. 우리 마음은 또 변덕 죽을 듯 해가지고 좀 있으면 또 없어지고 열받을 때도 있고 또 고함도 지르고 하겠죠. 그러나 늘 마음이 생길 때마다 표현하면 돼요. 이건 쉽잖아요. 어떤 강의를 들었을 때 뭐 따뜻한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아니면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다른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때 아낌없이 표현을 해요. 요즘 카톡 잘 돼 있는데 씹어도 괜찮아요. 우리 애도요 맨날 씹거든. 기껏 해가지고 한번 응 한마디 하고 옛날에 중학교 때는 맨날 내가 뭐라 하면 즈륵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계속 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지 알아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죠. 그때는 저한테 카톡해요. 난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이 경험이 없고 아까 대청을 생산된 그런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서 저도 아이를 혼내면서 이렇게 키우고 실패를 많이 하고 좌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한테 참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아이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내가 사고를 많이 쳤어요. 이거 뭐 시간만 많으면 1박 2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런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 아이하고 소통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흉내라도 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안에 이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가끔씩 불안해지고 이러면 생각이 돌아가지고 이 아이를 사랑하는 깊은 마음을 덮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표면 위로 잘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 안에 다 이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다 보면 잘 돼요. 저는 정말 이 말 못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말했죠. 나정달법 정말 내가 PT 배우고 아무리 받아도 아빠는 네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속이 상하단다 명예가. 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연습해봐도 바로 이 새끼 공부 안 하나 바로 이렇게 되지. 근데 이런 저도 해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니까. 내 아기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 너무 소중하다. 응? 하나님이 네 인생을 도우실 것이다. 뭐 전에 다니는 분들은 부처님 캐도 되고.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자존감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이렇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을 때 자존감이 생겨요. 여자는 언제 자존감이 생겨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연애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자존감이 생긴다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전교 1등 할 때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거짓말이에요. 누구라도 나를 존재적으로 존중해 줄 때 내 자존감이 생겨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잘못 살아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제가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났거든요. 이 스승이 저를 그렇게 대했어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지금 제 인생의 평생의 스승이 되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우리 형은 맨날 니는 조디만 살았다 익혔는데 우리 어머니도 니는 왜 그리 불성실하노 익혔어요. 내 대마하러 다니니까 야 하라는 고시 공부 안 하고 왜 자꾸 대마하러 다니노 하고 막 우리 집 형사들이 제 체포하러 막 쫓아오고 막 수배받아 도망다니고 그랬거든요. 그 얼마나 내 부모님 우리 엄마 그렇게 고생해서 저를 키웠는데 애미인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87년 6월 항쟁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놈들 다 붙잡아가지고 복도에 줄로 세우고 빠따 때리고 이랬어요. 조국의 민주주의가 풍전등화와 같은데 너가 지금 취직한다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게 됐나 하면서 우리 그 후배들 다 집합시켜가지고 그렇게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복이 많아가지고 제 인생의 스승을 만난 덕분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죠. 중고등학교 못 다녔죠. 친척집 얹혀 지냈죠. 항상 눈치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 마누라는 눈치 보고 살아요. 오늘은 무슨 지적을 하시나 하면서. 이게 실제예요. 설거지만 하잖아요. 설거지하면 우리 마누라 기분 나쁠 때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좀 세게 나. 그럼 내가 불안해져요. 바로 뛰간다니까. 그래서 설거지 하는데 옆에 가서 내 무릎을 딱 꿇어요. 이거 싫어해요, 진짜로. 왜? 내 성질대로 살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 그죠? 마누라 앞에 무릎 꿇고, 그죠? 사랑받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내 무릎 꿇는다니까요? 혹시 여보,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모르는 중에라도 당신이 기분 나쁜 게 있으면 내가 용서해도. 간다니까. 그럼 우리 와이프 뭐라 간다? 팔 들어요, 간다. 그럼 손 들잖아요. 그럼 더 높이 들어, 그럼 쫙 들고. 자기한테 딱 순종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3초 만에 팔 내리라 하고 일어서라 해요. 우리 와이프 어떤 때는 내를 시험해버리고 식당 같은 데 밥 먹으러 갔어도 저보고 무릎 꿇으라 한다니까. 그럼 바로 꿇어요. 그럼 지가 쪽팔리가 빨리 앉으라 한다니까. 이거 아주 쉬워요, 사실 하고 나면. 내가, 그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뭐 아내한테 또는 남편한테 이렇게 이 마음을 표현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표현한 내부터 행복해져요. 그럼 애들 자존감이 높아지죠? 자존감이 높아지면 앞으로 자기 일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 시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그저 길을 찾는 시기죠. 우리 애는 지금 군대 갔다 와서 그 절망적인 군대 생활을 마치고 복학해가지고 지금 대학교 3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지 진로를 몰라요. 뭐 할지 지도 모르겠대. 그 대학교 3학년짜리도 길을 찾고 있어요. 그럼 뭐 벌써 인생 다 결정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아이들의 장점을 찾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러다 보면 길이 찾아져요. 우리 삼형제도 그렇게 살잖아요. 저는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이론적으로 굉장히 뭐 훌륭하고 이런 말은 잘 못하지만 이거 제가 경험한 것을 어머니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이거 대타로 와가지고 그죠? 쫄았는데
의외로 어머니들 잘 들어주시네.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호흡이 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찌하든지 인연이 돼가지고, 혹시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운 일 있으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어제도, 어떤 엄마가 일요일인데, 저한테 막 급히 문자가 왔어. 1시간만 시간 좀 내달래. 제 강의를 듣는 엄마거든요. 그래서 급히 가서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애가 학교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축구하다가 다른 반하고 시합하는데 그 시합하다 진 다른 반 애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애한테 시비를 걸었어. 니 축구 개 못하대 하면서. 요즘 애들 개라는 접두사 쓰죠. 축구 개 못하대 하니까 얘가 기분 나빠가지고 그 애를 확 밀었대. 넘어져가지고 좀 다쳤는가 봐. 그 얘가 열받아가지고 막 권투를 했대.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9방 눈에 맞아가지고 막 학교 폭력 사건이 돼가지고 이 엄마가 너무 속상하고 분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어요. 뭐 이외에도 많지만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 살리고 어떻게 하는지 어머니들 위로하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죠? 앞으로도 저는 이 한 번의 강의를 이제 뭐 다시 뵐지 모르지만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보여드려야 되지. 제 연락처예요. 뭐 명함 필요하신 분 명함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이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저한테 카톡 하시든지 뭐 카카오 스토리 친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이 다음 카페를 만들어서 그죠? 그 카페에서 이렇게 저한테 질문도 하고 뭐 이렇게 제 다른 강의들도 듣고 이렇게 하는 다음 카페도 있고요. 하여튼 저는 우리 고등학교 어머니들은 이제 애들 웬만큼 키우고 이래가지고 고수시라서 제 이야기 무시하면 어떡할까 하고 쫄고 왔는데 어머니들이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